예,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경제 관련 뉴스나 기사는 항상 좀 어렵고요.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는데 중산층이나 서민일수록 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이 저는 이 경제 민주화나 경제의 부의 재분배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경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유럽도 지금 심상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들을 보면 독일의 금리가,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결국 EU를 구성하는 주요 국가가 독일인데 독일의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독일의 이자율, 즉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국채의 금리는 국채 가격이 떨어질수록 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미국에 만약에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면 미국의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시원찮다는 이야기죠. 독일 경제가 시원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3월부터 유럽 중앙은행은, 즉 ECB라고 부르는 EU 중앙은행은 1373조를 퍼부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왔는데 결국은 독일의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금리가 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을 풀어서 아무리 그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 푼 돈이 예를 들어서 각종 투기 자본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돌아와도 거기서 버는 이자가 배당이나 수익이 물가 상승률도 못 미친다는 게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가 더 악화돼서 돈을 풀수록 그래서 그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비춰지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을 흔들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요, 지금 그리스를요 시리자라고 하는 극자주의 정당이 그리스에 집권을 해 있습니다. 이 정당은 지금 한마디로 치욕적이고 불명예적인 이 협상을 강요하는, 저 그리스의 긴축을 더해라, 공무원을 해고해라 등 EU가 돈을 지원해주는 조건에 있어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죠. 이걸 치욕적이고 불명예적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배를 째라고 가고 있습니다. 4개월째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리스를 뒤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말 듣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받아들여지는 방향은 그렉시트, 즉 그리스는 최종적으로 유로존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리스가 탈퇴하면서 올해 한 해 세계 경제를 내다보는 중요한 불안 요인 중에서 그렉시트라고 부르는 그리스의 EU 탈퇴입니다. 이게 발생했을 때요, 또 EU 전체의 금융 재정 구조가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EU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 다른 내용은요, 지금 3저 시대입니다. 여러분 3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80년대 초중반 이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로 한국 경제가 그 당시에 군사 독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으면서 한국이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한국이 굉장히 잘 돌아갔죠. 정치적으로는 억압이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매우 좋은 시대였다. 그래서 중산층이 대거 양산되고 아파트가 지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상 유례 없는 두 번째 3저 시대인데 이게 3저의 효과가 전혀 없이 경제가 맥을 멈추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요, 모든 물건의 가격이 다 일종의 이 유가, 기름값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내려가고 물가가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이 되는 것이 이 3조 효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가뿐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소비도 하고 또 저환율이면 수출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도 이 3자 현상에서 반짝하다가 다시 제 위치로 왔고요. 한국도 지금 전혀 수출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지금 0%대 1분기에 0%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1980년대 3자 호황과 지금 전혀 달라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이 다 사람들이 이제는 워낙 경제에서 큰 쇼크를 겪다 보니까 노후에 대비해서 저축을 하면서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도 물건을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이 점점 쌓이면서 디플레이션 현상만 가속화된다. 즉 사람이 가진 돈은 저축 아니면 소비 아닙니까? 근데 가진 돈 중에서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소비를 안 하는, 즉 유효 수요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세계 경제가 답이 없는 부분인데요. 그럼 왜 노후를 대비하느냐? 지금 향후의 경제가 무슨 난리가 몇 번 더 날지 모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자라보고 데이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켜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더욱더 어려운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0억 이상을 가지면 한국의 부자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 자산.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상위 0.4%가 금융자산의 14%를 갖고 있다. 그럼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은 얼마냐? 얼마를 갖고 있냐? 406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한국의 전체 금융자산은 2840조인데 이 중에 14.4%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1년의 평균 수익은 2억 9천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수입의 90%가 근로소득인데 이분들은요, 근로가 60이고 임대, 이자, 배당에서 40%를 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그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요,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어려운 중산층이나 그다음 빈곤층도 훨씬 더,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나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는요, 주택담보대출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새에 10조가 훨씬 넘게 상승을 했답니다. 자, 지금 부동산 경기만 반짝하면서 회복되고 있고요, 소비나 기업 투자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소비나 기업 투자도 같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워낙 경제의 토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을 완화해서 부동산만 반짝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짝하고 그 부분의 효과가 일반 소비나 투자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소비자나 기업가가 이 전체의 경기가 부동산이 반짝거린다고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부동산과 일반 경제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오늘 마치는데요. 지금 종편에서 객관적으로 평론을 하거나 현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좋은 거는 좋다,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평론가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사라진 지 지금 한 달이 넘었고요. 뭐 그 외에 어떤 변호사분도 사라졌고, 그런데 지금 종편에 활개치는 평론가들 중에 여야의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협위원장이거나 캠프에 몸담은 참모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요, 객관적인 척 종편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종편 도대체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유병헌 사태 때나 뭐 3인방 문제 때 객관적인 비판도 했고요, 성완종 사태나 부패 척결은 지지도 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론을 한다고 해왔는데요, 지금 저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뭐 종편 안 나가도 그만입니다. 앞으로 이 독립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들 찾아가려고도 생각을 지금 하고 이런 준비들 해나가고 있고 더욱더 알찬 준비로서 만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뭐 정부의 쪽에서도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여긴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종편 공정한 방송을 하고요. 지금 종편에 나와 있는 평론가들은 공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